네,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법상 임대차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법상 임대차라고 하는 거, 일단 낙선 계약이 있었죠.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자, 임대인은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인도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고, 임차인의 경우 차임이라는 것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임대차의 성립이라는 주제가 될 테고요. 임대차 관련해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되죠. 즉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비교할 물권이라고 하는 것,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소유자 바뀌면 이때 바뀐 임대인에게는 바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권 등기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이미 임차권 외부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시험용으로 이슈가 됐던 것은 토지 임대차라고 하는 영역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바로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임차권에 관한 등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대항력이 발생해서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대항력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 영역에서 주임법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이전, 즉 전입신고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상임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역시 상가 건물에 관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고요. 해지라고 하는 것도 주요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 임차인 각각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고요. 자, 이 의사 표시가 도달했을 때 임대인이 해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를 한 경우에는 이때는 6개월 지났을 때 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임차인이 해제 의사를 통지했을 때 1개월 지났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논의하게 될 임차인의 권리 등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 반복될 주제이기 때문에 관련 쟁점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 2조에서 임대차의 법적 성질, 낙선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됐었고요. 최근 문제에서 쟁점이 됐던 게 차임 증감 청구라고 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증액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가 있고 법원의 판결이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청구했을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미 강조드린 것처럼 임차권,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라는 것, 토지 임차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대항력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해지 관련 쟁점 이런 게 있었죠. 자,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해서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그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나서 6개월 지났을 때 효력 발생이 됩니다. 임차인은 1개월 해지 통지를 임대인에게 했을 때 1개월 지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건물 전세권 얘기할 때는 66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 임대권 6일이 될 테고요.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바로 묵시, 갱신 등에 있어서 임차인만 해제 통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해제 의사 표시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66에 6일에 X에 3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드리게 될 테고요. 자, 차임 연책이 중요 쟁점이 될 수가 있죠. 오늘 이제 논의하게 될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자,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텐데, 만약에 임차인이 이렇게 이익이익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든가 또는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전제해 주면서 임차인의 권리로서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차임 연체에 따라서 임대인이 해지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또는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 민법에서는요, 소위 임의 규정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게 되면 이때 임대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의 없는 전대차 관련해서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해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특약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그 특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래서 소위 임의 규정에 관한 주제죠. 오늘 논의할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임의 규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의 없는 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항도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걸 달리 얘기하면 오늘 논의할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하는 거, 이건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되니까. 해서 임대차 영역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슈가 되는 임의 규정 두 가지입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항, 바로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 요거 배제하는 특약 유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가 바로 임의 규정이야. 그러면 이제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라든가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이라는 것은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기본 전제를 삼고요. 자, 그리고 요 내용들이 특히 해지 등 관련해서 이 기본 차임 연체 이런 것들 이슈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땡겨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임차인의 권리 관련해서 주요 쟁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세 가지가 주된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토지 위에 건물이 멀쩡하게 있다. 그래서 우리 문제 구성할 때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표현 대신에 건물 매수 청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만약 임대인이 갱신 청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네가 그런 건물 사다오 라고 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임차인의 주된 권리가 됩니다. 물론 개념상 이런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전제한다?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건물이 현존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청구 거절을 하게 되면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은 원래 출발점 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지상권이라고 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과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발생하는 물권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타인의 어떤 방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지상권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지상권의 설정 목적 중 하나가 건물 소유 목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야, 지금 건물이 멀쩡하니까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라는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이런 갱신 청구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게 되면 지상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바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이라는 개념에서 파생되는 개념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은 일단은 전세권, 건물 전세권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이 부속물의 매수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 설정자인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줄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 전세권에서 파생되는 주제 부속물 매수 청구.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자,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건물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나왔던 개념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이기 때문에 토지 임대차, 이게 이제 지상물의 매수 청구와 관련돼 있고, 건물 임대차, 상가 건물이나 주택을 제외하고죠. 상가 건물이나 주택에 대해서는 상인법, 주인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농업용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업용 건물 하면 이때는 소위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 지상권이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될 테고, 또 하나 임차인의 주된 권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비하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라는 개념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그 공업용 건물이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렇게 갑시다. 자, 키 같은 것들, 뜯어고친 비용, 수리한 비용 이런 것들이 필요비에 관한 주제가 될 테고, 만약에 공업용 건물이나 농업용 건물 등에 있어서 지붕에 물이 새서 임차인이 이걸 수리를 했어.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 있어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임대인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주장은 나중에 우리 유치권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권 중에서 등기 없이 성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는 것은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될 거고, 두 번째,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권리가 유치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이 성립할 수는 자, 그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인정되는 게 두 가지야. 공사대금 채권하고요, 바로 임대차에 있어서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 인정되는 사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비용 상환 청구권, 바로 유치권과 연계가 돼요. 그래서 오늘 논의하게 될 임차인의 권리라고 하는 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 비용 상환 청구. 그런데 이 중에서 자,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위반되는 특약, 즉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배제 특약은 강행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을 우선 적용을 해야 하므로 이 배제 특약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게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또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런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 배제 특약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민법상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임차인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민법이 아니라 그 특약을 우선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의 규정 두 개 있다고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항하고, 바로 임차인의 권리로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임차인의 권리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요 세 개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제 문제 통해서 관련한 쟁점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토 드릴 주제요. 자, 지금
24회 32번 문제는 옛날 문제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답은요, 계약 해지권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단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자,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런 것들은 임차인의 권리가 되게 될 테고요.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임차인의 권리는 될지언정 임대인의 권리는 될 수가 없겠죠. 임차권이라는 게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러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이 임차권이라는 개념이죠. 자, 그런데 답이 되는 건 해지권이라고 하는 옛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 언제든지 해제 의사를 통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 언제든지 해제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해제 의사를 통지하게 되면 그 의사 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고 6개월 지났을 때 바로 해지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차인이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만약에 해제 의사를 통지하게 되면요, 바로 1개월 후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4회 A형 32번 문제 정답은요, 2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26회 A형 32번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1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자,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자, 임차인의 권리 세 가지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개념상 지상물 매수 청구나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하죠. 바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요, 지출했을 때 바로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개념상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기 길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질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에서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요,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데 안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제 유익비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필요비, 자, 도어라 고침 비용 정도, 그 다음에 유익비, 물새는 지붕을 수리한 비용, 이 정도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3번 질문이요.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그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 소위 건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토지 임대차와 관련해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고 건물이 현존하고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하고 그 갱신 청구의 거절이 있을 때만 소위 바로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청구 없이도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내고요. 자, 4번째는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등기하지 않았다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바로 소유자 바뀌더라도 바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바로 대항력의 발생 원인이라는 게 토지 임차권에 있어서 등기는 당연히 임차권이 발생하는 건 별개 문제. 그건 너무 쉬워서 출제 포인트가 아니고, 바로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도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4번을 옳게 구성하고 있고요.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틀렸죠. 누구든지 묵시의 갱신 등에 있어서 또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무조건 다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서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6개월 후부터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해서 도달하게 되면 1개월 후부터 해지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6회 A형 32번 문제 정답은 4번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임대차의 성립, 대항력 이런 주제와도 같이 엮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회 A형 32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25회 A형 28번 문제.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해서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하는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이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뭐 쳐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지상으로 매수 청구, 부성으로 매수 청구,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 요 세 가지가 중심축이다. 자, 1번 Y 건물이라고 하는 거. 자, 갑의 지상으로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갱신 청구인데 거절했다라고 했을 때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당연히 지상으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허가 미등기 이런 것들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오른편 될 것이고요. 2번 지문은요.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을 때 갑은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중요된 점이죠. 답은 안 돼. 너무 쉽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관련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바로 차임 연체에 따라서 해지를 당했던 임차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3번 점은요. 임대차 기간에 정음이 없는 경우 을이 해지 통고 임대인인가요? 그래서 갑은 건물 소유 목적 을의 엑스토지라고 했으니까 임대인 을이 해지 통고를 하면 갑은 지상으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핵심 이슈는 그거죠. 자, 이 존속기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존속기간 만료되고 지상의 건물이 현존할 때 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임차인은 잘못 없이 해지가 되는 경우죠. 그때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상으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4번째는요.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을이 X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으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그런 거죠. 자,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바뀐 사람에게 당연히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지상의 건물이 현존합니다. 갱신 청구를 했습니다. 예, 거절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임차인 갑이라는 사람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요. 자, 지금 임차인 갑이 Y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으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죠. 자, 당연히 그냥 단순한 거야. 자, 임대차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다라고 했을 때 갱신 청구 거절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이게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또는 제한 물건이 설정된 건물이든 불문하고 당연히 나머지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25회 A형 28번 문제 정답은요 5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부인된 케이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가 이슈가 됐던 거죠. 바로 차임 연체로 해지당했을 때 그때 임차인은 소위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다 지상으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25회 28번 문제 정답 5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제 24회 A형 33번 문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으로 해서 1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라고 해서 1번 틀렸고요. 다시 갑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대차 기간이 자 임차인의 차임 연체 외 이유로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지상의 건물이 현존합니다. 자, 그러면 갱신 청구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어찌됐든 임대인이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그때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게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랑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과정인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인되는 케이스 그저 한 가지 임차인의 이분 차임 연체에 따라서 해지당했을 때를 제외하고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제한 물권이 있는 건물이든 간에
또는 임대 동의를 받아 신축을 했든 안 했든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지상으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정리할 텐데 이걸 자세히 보면 안 돼. 오히려 큰 그림만 가지고 보셔야 돼. 이게 이제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몰입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게임이 막 상상의 말을 펼쳐. 박사님 나셨어. 공부도 더럽게 못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딱 틀을 잡아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2번 질문이요.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을 때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따로 외울 것도 아니지. 당연히 임차인 물건이었을 때만 그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남의 물건을 어떻게 사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지상물 매수청구나 부속물 매수청구가 있게 되면요.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임대인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이제 이런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성권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2번 질문을 틀리게 구성을 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그저 생각하기로 하라고 3기분 차임 연체라고 2기분 차임 연체 요것만 이슈가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갱신 청구를 하고 갱신 청구에 대한 거절이 있을 때 이때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이요. 임대인의 해지 청구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했을 때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없다는 뭐 한 가지밖에 없다고 2기분 차임 연체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질문이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 특례권이 만료하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 무효죠. 앞에서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는 것이 되겠지만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배제하기로 한 특약 이런 것은 뭐가 된다? 바로 무효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24회 A형 33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30회 A형 34번 문제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자 임차인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을의 승낙을 요한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그냥 일정한 요건 자 일정한 요건만 있으면은 다시 자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자 존속기간이 해지가 있으면 그때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바로 들어가고요. 한편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정해졌다라고 했을 때 자 존속기간 만료 그 다음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고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했을 때 임대인 거절을 하게 되면 이때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1번 질문 틀렸고요. 2번 질문 검토해 볼까요?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갑은 매수 청구를 하지 못한다 해서 무허가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상관없는 거죠. 계속 같은 얘기잖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라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소리고요.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다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3번이요. 갑소유 건물이 임차인 갑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건립이 된 경우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어렵지. 자 지금 보니까 별료미이 다 있는 거야. 지금 을 소유의 건물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병 소유, 을 소유의 토지가 있고 병 소유의 토지가 있다. 그런데 지금 임차인 갑이요 이 두 개의 토지에 걸쳐서 건물을 지었나 봐. 그랬을 때 을한테 전부를 매수해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3번 질문 틀린 건데 시험 보실 때는 멘붕 오실 질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다. 답이 될 수가 없다. 그저 답은 가장 기본적인 쟁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외우셔야 돼. 그리고 계속 기출문제 질문을 꼼꼼히 새기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하여튼 뭐 대략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문득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4번째 문이요. 임대차가 임차인 갑의 채무 불이행했기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가 됐다면 갑은 더 이상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얼마나 쉬워. 그래서 매수 청구 안 되는 뭐라고 했어요? 딱 한 가지라고 했어. 딱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 바로 차임 연체에 따라서 해지 당했을 때 이때는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5번 질문이요.
자,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에 앞서서 임대차 계획 행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아니지, 기본적으로 갱신 청구를 한 다음에 거절하게 되면은 그때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0회 A형 34번 문제 정답은요 4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27회 A형 37번 문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래서 이 부속물, 자, 이게 이제 의미상 토지 임대차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지상물의 매수 청구의 문제였었고요. 건물 임대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 그리고 자, 유익비 상환 청구는 뭐 토지든 건물이든 다 걸릴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건물 쪽에서 이슈가 되겠죠. 아까 도락을 고쳤다, 필요비 상환 청구, 물세는 지붕을 수리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 그럼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자, 지상물 매수 청구, 이건 토지 임대차, 부속물의 매수 청구나 유익비 상환 청구는 기본적으로 뭐 필요비 상환 청구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임대차다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종료 시만 행사할 수 있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필요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지출했을 때 바로 행사를 할 수 있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자, 지금 임차인이 어떤 유익비를 투자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돌려달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을 옳게 뽑았고요. 자,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서 일체가 됐을 때, 예,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소위 민법에서 물권법 파트에서 주로 공부하게 될 부합이라는 개념과 부합물이라는 개념 두 가지를 바로 부속물이라는 개념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물에 대해서요 뭔가를 달라붙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떼낼 수가 없다. 임차 건물에 어떤 구성 부분이 되버렸다. 시멘트를 발랐다. 또는 페인트를 칠했다. 떼낼 수 없잖아. 이런 것들은 소위 이름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따로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속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자, 에어컨을 설치했다. 임차인이 에어컨을 설치했다. 근데 에어컨은 떼낼 수 있다라는 전제가 붙게 되면 그것은 소위 부속물 매수 청구와 연계가 됩니다. 물론 이런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에어컨을 붙이거나 또는 뭐가 있었지? 임대인부터 매수를 해서 부속을 시키거나 뭐 이런 요건을 일정하게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부차적인 얘기가 될 것이고 부합이 발생하면은 독자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요. 3번 지문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약정. 자, 유효하다. 틀렸죠? 앞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와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 이게 이제 보통 실무에서는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다 떼내야 돼. 만약에 특약이 있다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속물의 매수 청구 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좀 살 붙여야 되죠.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든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개념은 개념상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지금 부속물 매수 청구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 관련해서 임차인의 잘못, 차임 연체에 따라서 해지당했을 때 요 주장할 수 없고요. 자, 어떤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갱신 청구를 한 다음에 거절하면 소위 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한다라는 식의 개념은 일시 사용된 임대차가 아닌 경우라는 거죠.
자, 어떤 토지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만 빌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물건 깔아놓고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 그런데 만약에 지상으로 매수 청구를 인정하면 말이 안 되겠죠. 부속으로 매수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용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체결하면서 딱 열흘 동안만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열흘 동안만 거기서 물건을 판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해석상 부속물의 매수 청구 이런 것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요. 5번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임대 목적으로 반환받는 것부터 6개월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 있었다. 메이드 있는 담보 책임, 물건의 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선임 무과실의 매수인이라는 사람 6개월 이내,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메이드 있는 담보 책임, 물건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메이드 있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유익비 상환 청구, 그 다음에 필요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거, 이 아이들은요 임대차 종료가 되고 나서 6개월 내에 행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나 유익비 상환 청구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의 A형 37번 문제 정답은요 1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의 A형 32번 문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임차인의 지위와 관련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라고. 좀 어려운가요? 자,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 이런 거 얘기할 때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지상물의 소유권이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지 물건 아니니까 요거 당연히 안 된다. 지상물의 매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자,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도 기본 틀 자체가 임차인의 권리란 말이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을 양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요치 않아요.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요거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잖아. 바로 부속물은 때 낼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부속물이라 불렀었고요. 페인트를 칠했다, 시멘트를 칠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소위 부합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속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게 됩니다. 3번 질문이요.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가 됐을 때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 쉬운 거지. 자,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기본적으로 다른 거 다 떠나서 인정 안 되는 꼭 아까 일시사용 얘기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지만 주된 이슈가 이기분 차임 연체에 따라서 해지 당한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4번 질문이요.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렸던 주제죠. 바로 이런 이 중에 어느 하나 요건 등을 충족을 해야지 소위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차인인데 그 임차 목적물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했다. 자, 농업용 건물을 하십시다. 자,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는 어차피 특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농업용 건물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 에어컨을 설치했다. 또는 농업용 건물 같은 경우 건조기 이런 것들 설치를 했다. 근데 그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부속을 시키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에 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주제고요. 자,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데도 유익비 상환 청구가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지금 약정이 유효한 때라고 해서 전체 그림 보셔야 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 요거 무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그런 배제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 그 특약 무효입니다. 당연히 부속물의 매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익비 상환 청구 주로 이슈가 되죠. 비용 상환 청구권 중에서 필요비 상환 청구는 잘 안 내요. 유익비 상환 청구를 주로 이슈로 삼는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 약정, 배제하는 약정 유효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민법에서
임차인의 권리로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특약이 우선하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 더 이상 유익비 상환 청구권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29회 A형 32번 문제 정답은요 5번 이렇게 정리하죠. 자, 이 문제는 어려웠어요. 왜?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이렇게 놓고 갑자기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 얘기를 해서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법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9회 A형 32번 문제 정답은요 5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30회 A형 35번 문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어렵지. 앞에서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토지 임대차. 부속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되려면 건물 임대차에서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문제가 된다. 아까 제가 유익비 상환 청구 이런 것도 이론상은 토지에 있어서도 유익비 상환 청구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토지가 무너져 내리는데 자 객토를 해가지고 토지의 가치를 올렸다. 그러면 유익비 상환 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유익비 상환 청구든 필요비 상환 청구든 비용 상환 청구권도 기본적으로 건물 임대차라고 하는 데서 주로 이슈가 돼요. 그래서 얘는 특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토지 임대차에서는 논리적으로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 인정된다 해서 자 임대인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부속물에 대해서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가능하고요.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뒤에서 공부해 드릴 텐데 적법한 전차인이라는 것은 동의 있는 전대차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 병이라는 사람이 전차인이라고 했을 때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병과 또 다른 임대차, 소위 이걸 전대차 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렇게 적법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전차인, 적법한 전차인은 마치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임대차가 체결된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원래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 필요비 상환 청구,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등을 할 수 있듯이 적법한 전차인도 누구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마치 임차인과 유사한 법률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돼야 적법한 전차인에게 있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됩니다. 이건 뒤에서 동의 있는 전대체에서 논의 드릴 쟁점이 되겠고요. 자,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기는 약정이라는 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5번째는 오로지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 자 식당은 좀 이렇게 상인법이라는 게 연계돼서 좀 그런데 상인법을 배제, 민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상인법 상관이 없구나. 상인법은 부속 매수 청구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 건물의 임차인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후황이라고 그러나요? 자 배관하는 거, 가스, 연기 같은 거 밖으로 빼는 거, 옥상까지 쭉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후황이라고 부르는데 표준은 뭔지 모르겠어. 자, 이런 후황 등을 설치했다라고 했을 때 부속시켰잖아요. 토지, 건물 소유 공간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직 임차인의 특수 목적으로 해서 부속된 물건이므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답은요 1번 이렇게 구성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스트레이트로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데 이게 나중에 천천히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 나면 맥락이 다 맞닿아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는 문제가 기본적인 출제 영역이 됩니다. 자, 그 정도 되겠고요. 자, 25회 A형 32번 문제 일시 사용을 임대차에서 인정된 권리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 요 하나만 인정되죠. 그래서 자 지금 비용 상환 청구이라고 하는 관련해서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배제 특약이라는 거, 비용 상환 청구 배제하는 특약이라는 것은 유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자, 이런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 있어서 자, 지금 비용 상환 청구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권 하나예요. 자, 참고적으로 차임 증액 청구권. 자, 31회 때 차임 증액 청구권 관련해서 임대인이 차임 증액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 소재기 시부터 시작해서 그 증액 청구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출제 쟁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차임 증액이든 감액이든 간에 이런 것은 최소한 임대차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이런 게 돼야지 증액이나 감액 청구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부속 매수 청구는 이미 설명드렸던 주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자, 임차 건물의 부속 건물에 대한 법정 적용은 모르는 거죠. 욕심 비우세요.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업은 하나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제 임차인의 권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가는 거죠. 지상물의 매수 청구, 그 다음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 물론 비용 상환 청구는 보셨다시피 주로 유익비 상환 청구가 주된 이슈가 되게 되죠.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유익비 상환 청구와 필요비 상환 청구를 구분해서 시비를 걸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상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갑시다. 지상권자,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고 건물이 현존한다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의 갱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 거절을 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그럼 네가 이 건물 지상권을 사달라라고는 지상권의 매수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용으로는 지상권의 매수 청구는 해석상 주로 토지 임대차에서만 논의가 되는 그런 쟁점이 될 테고요. 이 지상권의 매수 청구 관련은 배제 특약 무효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서 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가 행사가 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자, 인정 여부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 자, 토지 임차인의 계약 행시 청구가 거절이 됐습니다.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그 다음에 시험용어인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는 약정이 있다. 이거 어차피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인정됩니다. 부인되는 거 두 가지 있었죠. 바로 하나가 이기분 차임 연체로 해지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 이 두 가지 이슈는 어디에서도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을 때 이미 봤던 쟁점이죠. 자, 이때는 자신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2번,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 원래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그 임대인에게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면은 토지 소유권이 바뀌면은 소위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있다, 즉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거나 자,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항력을 발생했다. 그럼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바뀐 토지 소유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으면은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 시가를 매매 대금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 같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일정한 요건에서 임차인이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싫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의 매수 청구. 요건 이제 개념상 건물 임대차라는 전제에서 자, 인정되는 경우, 부인되는 경우 구분해야 되는데,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키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을 시키거나 뭐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큰 쟁점은 안 되죠. 다만 이 아이는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섞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지상물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상물 매수 청구 요건이 아니죠. 한편 이미 본 것처럼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이다. 그 약정 유효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부속물의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부인되는 케이스. 자, 임차인의 잘못. 자, 임차인의 이익이분 차익 연체를 이유로 해지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일시 사용, 여기 이제 공통적인 이슈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만 자꾸 이슈가 되는 게 부합이 발생하면 떼낼 수가 없으면 이때는 부속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쟁점.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에, 아까 지상물 매수 청구도 해석상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속 매수 청구권 행사가 적합하다라고 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주제,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비용 상환 청구 종류가 두 가지죠. 필요비 상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가 있을 텐데, 일단 인정 여부 등에 관해서, 자, 일시 사유 명백한 임대차에서도 바로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되게 된다. 부인되는 케이스에요. 이익이분 차입 연체 나와야겠죠. 이익이분 차입 연체. 자, 지금 요것도 봐야겠구나.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은 배제 특약에 따르면, 자, 이걸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최근 나왔던 게 자, 유익비 상환 청구 관련해서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지나다 제적기간 도과하게 되면 더 이상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일시 사용 관련해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비용 상환 청구권에 있어서는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도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주제 중에 하나가 주임법 상임법이라고 하는 데서 주임법 상임법의 적용 범주를 따질 때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주임법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건 딱 하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주제. 이렇게 보고 되고요. 자, 종료 내용 한번 볼까요? 필요비 상환 청구. 자,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할 때 그때부터 바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상으로 매수 청구, 부속으로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는 전제에서 가능했던 개념이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건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되고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한해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비는 도락, 고침 비용을 얘기하고, 유익비라고 하는 개념은 지붕 수리에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다. 이 정도 좀 작은 돈은 필요비의 문제가 될 테고, 유익비라고 하는 건 큰 돈이 들어간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용 상환 청구권, 자, 관련해서 유치권과의 관계. 아까 우리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지상권과 연계가 되어 있던 것이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거, 지금 부속물의 매수 청구는 건물 전세권과 관련되어 있다. 비용 상환 청구는 유치권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 통해서 쟁점 보겠지만,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되고, 두 번째 이슈 3만 이렇게 뭐 있었지? 지금 이제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때, 돈 갚을 때까지 바로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 이 권리, 물권, 이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기로는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비용 상환 청구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다? 이런 유치권도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바로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 이걸 우리가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인 임대차에서는 비용 상환 청구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한 유치권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요, 임대차 보증 반환 채권이 뭐냐 되게 많아. 근데 유치권이 성립되면 딱 두 가지야.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임대차에서 이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도급계약에서
공사, 대금, 채권 이 두 가지만 유치권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임차인의 권리, 거의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요. 자, 별 내용이 없는데 섞여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차인의 권리 살펴봤고요. 아, 요거 하나 더 가야 되는구나. 지금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치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비용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바로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바로 유치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이제 값소유의 X, 자,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임차인이 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비용 상환 청구, 좀 더 구체적으로 유익비 상환 청구를 가지고 있다. 건물,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해서 가액의 증가,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을이란 임차인은 이 유익비를 반환하기까지는, 반환 다 해주기 전까지는 어떻다? 이 X건물의 목적물을 가액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력을 우리는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액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일단 목적물 X건물 나한테 돌려줘. 그러면 내가 세 나서 월세 받아가지고 유익비 지불할 테니까. 바로 이게 상환기간의 허여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유치권 주장하고요, 임차인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임대인이 그 인정했어. 그럼 이제 이 사람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는 전제에서 임대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번에 돈이 없는데 너가 계속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은 나는 세도 못 받아서 고통이고 너는 돈 받을 날짜가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양보를 좀 해라. 내가 이 X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해가지고 월세 들어온 대로 바로 유익비로 지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법원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만약에 이걸 허락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원래 유치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돈 다 갚을 때까지 이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될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소위 더 이상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 법원이 유익비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준 경우, 누구한테? 임대인을 위해서 일정 기간을 유예해 준 경우 채권자 누구죠?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유치권에 근거해서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나중에요, 유치권 문제에서 거의 2년에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것이 유치권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26회 때 이제 관련한 문제로 유치권 파악 때 출제가 됐는데,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법원이 유익비 상환 기간에 대해서 바로 상환 기간의 유예를 허락을 했을 때 요거 하나고요. 나중에 나올 주제이긴 한데, 유치권의 성립 과정 시기가 바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요 두 가지 다시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자, 원래 유치권은 인도 거절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유치권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바로 유치권의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이 얘기하고요. 바로 법원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준 경우, 두 가지 경우에 걸리게 되면 유치권자라고 하는 사람, 유치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유치권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 물론 상대적으로 법원에서 유익비 상환 기간을 유예를 허락을 해준 경우, 이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나중에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유치권의 본질은 인도 거절권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바로 유치권의 성립 시기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다라고 하는 거, 요 얘기와 연계가 됩니다. 자, 미리 유치권 관련한 주제에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하여튼 요 정도 해서 임차인의 권리로서 쟁점 삼는 세 가지, 지상으로 매수 청구, 토지 임대차에서 문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임대차에서 주로 문제가 될 것이 부속물의 매수 청구와 바로 비용 상환 청구, 그 중에서 주로 유익비 상환 청구와 필요비 상환 청구의 기본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차인의 권리라는 주제 설명드렸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전대차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검토드릴 주제 전대차라는 개념이 될 테고요.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대차의 개념부터 보기 앞서서 미리 하나 기억할 게 있죠. 자, 우리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 바로 비용상환청권이라는 것은 임의 규정이 되게 될 것이고, 자, 이런 비용상환청권을 배제한 특약은 무효에 해당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또 하나 민법상 임대차 영역에서 또 하나 임의 규정, 우리 시험 문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유효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바로 지금 이 특약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상 조문을 배제하는 특약, 이건 유효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갑소유에 X 건물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음식을 잘하나 봐. 그래서 이 건물에다가 임차인이 돼서 여기 이제 소머리 국밥집을 하나 운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자신 있어. 그래서 어떻게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 그러면서 여기서 특약을 넣습니다. 내가 자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 비용에게 전대차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을을 우리는 임차인이 아니라 전대인이라 부를 수가 있겠고요. 임차인이자 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임차인의 임차인을 전차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꿈이 뭐냐면은 소머리 국가집에서 유명 맛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맛집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딴 사람들 팔아먹는 게 임대차를 넘기고 권리금 받고 튀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한다 할지라도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이런 특약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병한테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는 더 이상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법 조문은 임의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임의 규정 두 가지 비교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 동의 있는 전대차와 동의 없는 전대차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만약에 동의 있는 전대차다 라고 하면은 요거 어떻게 법률 관계를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갑이 임대인이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자 전대인이고 병이 전차인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았을 때 만약에 동의를 얻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전차인이 되기는 마치 임대인하고 전차인하고 뭐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법률 관계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임차인의 권리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가지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의무라고 하는 것도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지게 됩니다. 원래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될 것이고요. 자,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이기분 차임 등을 연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동의 있는 전대차라고 한다면 병이랑 전차인은 임대인 갑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될 테고, 만약에 이기분 차임 연체를 하게 되면요 임대인 갑은 병한테 바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요건 아니야. 왜냐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지는 누굴 통해서? 을을 통해서 을에게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걸 어찌됐든 간에 마치 임대인하고 전차인 사이에 임대차를 체결한 것처럼 법률 관계를 해석하고요. 동의 없는 전대차다라고 한다면 임대인하고 전차인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대차 얘기는요, 임의 규정 얘기 하나, 최근에 출제쟁점이 하나 삼았었고요. 대부분의 과거 문제들은 동의 있는 전대차와 동의 없는 전대차를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관련 쟁점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회 A형 28번 문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해서, 자, 1번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이게 임차권의 양도는 전대차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는 이런 식이지, 임대인 X 건물의 임대인이 되게 될 테고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임차인과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 병이 전차인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런 법률 관계를 전대차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임차권 자체를 통째로 병에게 넘겨주게 되면 임차권의 양도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대차 얘기하고요, 동의 없는 전대차 얘기하고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이것은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유효한 것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임의 규정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나머지는 알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대신에 앞으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기로 한 약정. 이것도 어떻다?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 중에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러나 지성으로 매수 청구를 배제하거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가 되게 된다. 그 외에 여기 차임 감액 청구는 임차인의 권리죠. 자, 근데 이런 차임 감액 청구를 배제하는 약정, 민법에 위반돼서 임차인의 권리를 특별히 해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해지권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자, 그런데 임대인, 임차인의 해지권을 폐지하는 약정, 이런 것들도 이 민법에 위반돼서 임차인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의 규정 중에서 이슈가 되는 거,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등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다. 요거 임대인의 권리죠. 요걸 폐지하는 약정 유효한 것이 되게 될 테고,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걸 폐지하는 약정, 이것도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주실 것은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유효한 것,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다. 이걸 폐지하는 약정 유효한 것이 되게 될 테고, 또 하나 임차인의 권리를 해하는 것 중에서 비용 상환 청구를 폐지하는 약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 구성되면 박스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의 유효인격끼리 또는 무효인격끼리 연결하시오라는 식의 문제. 그러면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이런 것은 무효가 될 테고요.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해지권 관련해서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한 해지권, 요것만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분석하면 29회 때 이 예시값으로서 차임 증액 청구, 또 감액 청구, 이런 주제가 나왔고요. 31회 때 요 사를 붙여가지고 바로 차임 증액 청구를 했다고 했을 때, 법원에서 증액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증액 청구를 했을 당시부터 증액 청구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 얘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성하는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회 A형 28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26회 A형 33번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 을이 병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전차인에게 인도를 해주었다. 그러면 다 빼버리고 동의 있는 전대차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26회 A형 33번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 을이 병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전차인에게 인도를 해주었다. 그러면 다 빼버리고 동의 있는 전대차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지금 마치 갑과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하고 병하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했다 하십시다. 근데 지나가는 화객 8, 갑이 을과 합의를 해서 이 사람의 임차권을 소멸시킨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부는 깔아주는 지문 중에 하나, 중요 쟁점입니다. 리번 전대차 종료 시에 병은 건물의 사용 편의를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갑에게. 왜? 갑하고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법률 관계를 해석한다고 했어.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였던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이 누구한테? 갑에게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좀 까다롭게 구성을 했던 사례야. 을의 동의를 받아서, 자, 다시 갑하고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십시다. 지나가는 과객 8, 이 사람이 을이야.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물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졌거든. 그래서 을의 동의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리은번은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이건 되게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 디귿번, 임대차와 전대차 계약은 모두 만료가 됐을 때 병은 건물을 임대인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건물의 명도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자, 이건 확실히 틀렸지.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는 임대인하고 전차인 사이에 마치 임대차를 체결한 것처럼 해석을 한다고 했어.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전차인은 누구한테? 갑에게 건물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걸 명도라고 얘기합니다.
가백에 돌려줬으면 되지 또 을한테 돌려줄 방법도 없는 것이고 돌려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뒷번 틀렸다. 리을번요. 임차인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해서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전차인 병에 대해서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응할 수 있다. 중요 지문이죠. 오른편. 자 갑시다. 동이 있는 전대차입니다. 그러면 병은 누구한테? 갑에게 차임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이 갑에게 차임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대인 갑은 병한테는 해지를 할 수 없잖아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기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서 을에게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차가 해지가 되버리니까 전차권도 같이 소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전차인 병에게 이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알고 있잖아. 병이 갑한테 차임을 지금 안 한 꼴이야.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해지를 하고 싶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지 자체를 을한테 했던 겁니다. 굳이 병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때 임대차 해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차권도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억번호 1번 두 가지가 오른편, 니은번이 되게 까다로웠어요. 지저분하게 구성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6회 A형 33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특히 기억 1번 두 가지 이슈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다뤄질 중요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자, 이제 24회 A형 34번 문제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갑의 동의 없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물을 병에게 인도주었다. 자,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또는 전대인, 그리고 병이 전차인. 그런데 동의 자체를 받지 못했다. 그럼 법률 관계를 해석할 때 갑하고요 병 사이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 틀이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병은 갑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동이 있는 전대차와 동이 없는 전대차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1번 지문 얘기에 만약에 이게 동이 있는 전대차다라고 한다면 1번이 맞죠. 근데 동이 없는 전대차 아무 법률 관계가 없는데 병이 갑한테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 이거 뭐야? 동이 있는 전대차에서 쓰이는 기법이지. 그래서 2번도 틀립니다.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 한도 내에서는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가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이걸 옳게 구성을 하고 있죠. 지금요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동의 없는 전대차를 했는데 배제 특약이 없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 대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임이 따박따박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굳이 해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병이 불법 점유를 병한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은 안 되죠. 받을 돈 다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이 옳은편.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가 되는 경우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갑은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임대차 해지를 통고해서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해서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야.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거고 병은 애초에 아무런 권리가 없잖아. 굳이 병한테 통지를 하고 말고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4번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전대차가 종료가 되면 병은 전차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건 기본적으로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놔서 동의 없는 전대차이기 때문에 병이 갑한테 뭐라고 씨부리는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회 A형 34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임대차는 1번, 2번 이런 것들이 동의 있는 전대차와 관련한 개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게 되면 1번, 2번에 홀랑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 전대차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동의 있는 전대차냐 동의 없는 전대차냐 라고 하는 틀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4회 A형 34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28회 A형 26번 문제.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에게 임대했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는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 그리고 병한테 임차권의 양도. 동의 없는 전대차와 같죠.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갑과 병 사이는 아무 법률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옳은 편 되겠습니다. 왜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양수를 했는데 두 사람 사이 의사의 합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을의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을은 을과 병 사이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개소리. 우리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두 군데에서 나오는 거죠.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 거래 계약. 이게 하나가 유동적 무효가 될 테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계약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 이게 바로 유동적 무효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새겨야 되냐면 우리 앞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을 논함에 있어서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런 거예요. 그냥 유효가 되는 겁니다. 남의 땅, 남의 건물, 남의 소유권을 팔아먹어도 유효가 될 테고요. 자, 임차권, 양도하는 것 자체가 유효가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권을 행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두 사람 사이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전제 그림, 유동적 무효는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 거래라고 하는 개념 요거 하나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뭐가 있었지? 바로 계약의 무권들에서 본인이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기 전의 상태, 이런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 당연히 이건 유효가 되는 거죠. 2번 지구를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3번째는요.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지금 임대차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유효하기 때문에 당연히 을한테 차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금으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 오른편. 이게 이제 말 자체가 좀 안 되는 게, 자, 여기서는 스토리가 이렇게 하는, 갑은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임대했고 바로 이어서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차권 일부를 병에게 양도했는데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그리고 뭐 가구점 운영한다. 이게 사례인데요. 가구점 운영 사례. 이때는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 임차권 양도에서 해지할 수,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바로 해지권 배제 약정을 맺었을 때 요거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바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때 일부 임대차, 일부 임차권 양도 등은 해지를 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4번님도 중요한 점.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미 발생한 을의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병에 이전되지 않는다. 몰라도 되는 거지. 옳은 표현. 임대차 과정에서 을이 차임을 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럼 당연히 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임차권을 동의 얻어서 양도했다. 그럼 이제 마치 갑과 병사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법률 관계를 해석합니다. 갑과 병사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법률 관계를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연체된 차임 채무는 상관이 없는 거고 새로운 차임 채무 병은 갑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번 점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 매매 파트가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2번 지문에서 쏘을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유동적 무효. 허가구역안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거래계약 유동적 무효이고요. 계약이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법률관계 이게 유동적 무효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28회 A형 26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할게요. 27회 A형 38번 문제. 갑수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했다. 동형 전대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대인 갑과 전차인 병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법률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을이 전차인 병 동의 없이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나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원칙이죠. 근데 이걸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 또는 동의 없는 전대차가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라는 표현은 원칙적인 지문에 해당이 된다 라는 의미로 새기면 됩니다. 2번 점은요 임차인 을은 전차인 병에게 건물을 인도해서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들 간에는 유효한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3번 전대인 을과 전차인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동의를 얻은 전대차면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은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로 해지라는 거죠. 또는 임대차 계약은 존속 기간 만료가 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은 병이 을한테 주고 을이 차임을 갑한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법률 관계는 마치 갑과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얘기는 뭐냐면 동의 없는 전대차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 대해서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갑은 병한테 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가 당연히 없죠. 다 차임 받고 있는데. 5번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작은 부분을 땡깁니다. 병에게 사용한 경우 갑은 이를 이유로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틀린 걸 맞죠. 자,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해지권 배제 사유, 배제 약정이 있거나 또는 소규모 전대차라고 하는 이걸 소위 이름하여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바로 27회 A형 38번 문제 정답은요 5번.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차는 두 개 다 쟁점이 됐어요. 동의 없는 전대차에도 불구하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29회 때 나왔던 문제 해지권 배제 약정이 있다. 이때는 그건 유효하기 때문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해지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27회 A형 38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29회 A형 33번 문제 갑소의 엑스토드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이슈가 나오는 거죠. 문제 자체에서 하나는 동의 없는 전대차의 문제가 나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동의 없이 전차인이 되게 된다.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한다면 갑과 비용 사이는 기본적으로 법률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가 될 테고, 이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했다. 그러면 항상 기억을 해야 할 게 바로 대항력 얘기입니다. 원래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토지 임차인이 토지에 건물을 짓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이 임차인의 존재가 각인이 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번, 을과 병 사이에 전대차 계약은 유효이다. 아까 우리 유동적 무효 이런 소리 개소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타인 권리 매매, 전부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갑하고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는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을과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 거냐? 유효한 겁니다. 알아서 을이 소유권을 확보를 하거나 말거나 하는 건 을의 문제이고,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게 전부 타인 권리의 임대차, 고지에서 가면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전부 타인 권리의 임대차도 유효한 것이 됩니다. 2번, 갑은 임대인 갑이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게 되면 을한테 차임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맥락에서 3번 질문,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경우 그럼 계속 을한테 차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동의 없는 전대차에 있어서 갑, 임대인, 전차인 병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갑이 을에 대해서 동의 없는 전대차를 이유로 해지를 했다. 그리고 임대차 효력이 소멸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사용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임대차가 존속 중일 때는 을한테 차임을 다 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새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갑과 병은 해지를 하기 전까지는, 을에 대한 해지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 만약 임차인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 정이 X토지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갑한테서 정으로 갔네요. 그러면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이게 이제 동의 없는 전대차 얘기하고 대항력 얘기하고 지상물의 매수 청권 얘기를 짬뽕을 해버린 거야. 자,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가 종료가 되게 되면은 대항력이 있다면 바뀐 소유자한테도 지상물의 매수 청권 등을 일정한 요건하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어려웠어. 대신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한 틀이 완벽하게 잡혀있으면 1번, 2번, 3번은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5번, 만약 을이 X 토지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했다면 을의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을의 건물 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가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의 파트에서 자꾸 이슈가 됐던 게, 소유권 없으면 그것에 관한 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29회 A형 33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제 전대차 관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동의 있는 전대차. 그러면 마치 법률 관계를 임대인과 전차인이 임대차를 체결한 것처럼 법률 관계를 해석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전대차 기간 중입니다. 전체는 권리라고 해서 일단은 사유수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적법한 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했다 할지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차인은 사용 수익할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26개 되면 구성이 되어 있었죠. 전차인의 의무. 원래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해야 되죠.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적법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건 너무 쉽지. 안 나와.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적법한 전대차의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차인한테 임대차를 해지하고 싶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의무화했기 때문에 바로 임차인하고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죠. 임대인이 임차인에 사실은 전차인이 돈 안 준 겁니다. 근데 동의 있는 전대차를 할지라도 최소한 해석을 할 때는 마치 임대인과 전차인이 임대차를 체결한 것처럼 해석을 하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누구랑? 임차인인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익 차임 연체에 대한 임대차를 해지한 경우 전차인에게는 이 알고 있거든. 스스로 돈 안 낸 거 통제하지 않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슈 26개 때 출제 쟁점으로 삼아냈었죠. 자, 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전차인의 권리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들이 있었죠. 임차인의 권리 세 가지 있었습니다. 비용 상환청권, 건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그래서 지정물 매수청권, 건물 매수청권 같은 개념이죠. 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갱신 청구를 거절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나와요. 부속물 매수 청구. 전차인은 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키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을 때 부속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세 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요. 그냥 단순하게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세 번째 항목은 내지도 않아. 이것도 중간에 동의 들어가 있잖아. 임차인의 동의가 아니야.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등에 대해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청구, 필요비 상환청구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빠지게 될 테고. 자, 그러면 이제 전차인의 의무, 임대차가 종료가 전대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전차인은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동의 있는 전대차와 관련한 쟁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동의 없는 전대차라는 개념 살펴봅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하고 전차인 사이 기본적으로 임대차가 유지가 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동의 없는 전대차 관련된 어려운 게 두 가지 있었죠. 어려운 게 쟁점이 원칙은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했었고요. 근데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의 없는 전대차를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다 라면 그 약정은 임의 규정을 위배되는 약정이니까 유효. 강행 규정이 위배되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되겠지만 임의 규정에 위배되는 약정은 당사자나 의사의 합치를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그건 유효. 그런 상태에서는 해지권 행사할 수 없을 테고요. 또 하나가 배신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 해지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서 자, 먼저 동의 없는 전대차, 뭐 유동적 무효, 유효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유효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해지 가능성. 요게 이제 괜찮다는 거지. 원칙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한 경우 또 임대인은 임자 이런 동의 없는 전대차를 이유로 해서 그 임대차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의 규정이죠. 한편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지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전차인한테 뭐라고 할 수 없죠. 이미 차임을 다 받고 있는 상태니까. 자, 해서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부당 이득 반환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에 이슈가 됐던 거. 동의 없는 전대차를 이유로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 즉 전대인에게 해지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 임대차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차인 비용은 결과적으로 아무 권리 없이 임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하고 있는 꼴이죠. 그래서 임대인이 동의 없는 전대차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한 경우로서 그때까지 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차인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중요한 점, 동의 없는 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판례에서 먼저 삼은 소규모 전대차. 임차인의 무단 전대라고 하는 것이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가구적 운영한 케이스입니다. 임대인은 동의 없는 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나, 임의 규정 얘기죠.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이때 임대인은 임대차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둘 다 출제 쟁점이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동의 없는 전대차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대차 얘기는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이게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이 전대차는 상당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문제는 동의 없는 전대차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차인의 권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대차, 그리고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 임대차의 성립과 해지라는 개념까지 있어 이렇게 해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개념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은 특별법상 임대차라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주임법, 상임법에서 특히 상임법은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주임법, 상임법에서 가장 기본 틀이 바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한테 임차권 등기를 안 해주죠.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는 주택임차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아예 법을 만들어 버렸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전입신고하게 되면 이때 임차인에게 대항력 발생하고요.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주택 소유자가 바뀌도록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 우선 변제권, 바로 계약서에다가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경매 과정에서 주택에 새 들어 사는데 갑자기 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바로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 환가 대금을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릅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당연히 일반적인 의미의 주택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당연히
대항력 우선 무죄권 그대로 인정되는데 주임법에 따르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발생하고요. 임대차 계약서에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 발생합니다. 물론 여기다 살을 붙여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가 하나 문제가 될 테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게 되면 상가 건물에 관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대항력 발생하고요. 세무서 가서 이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상위법은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묶어서 볼 거예요. 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주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